걱정 마라. 우리 아들 회사 상장만 하면 저 재수 없는 년 단돈 1원도 못 챙기게 해서 당장 내쫓을 거니까. 시집 온 지 3년. 명절 때마다 수백 개의 동그랑땡을 붙여대는데 정작 창업 천재라는 내 남편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고 나는 그저 돈이나 쓰는 기생충인 줄 안다. 하지만 그날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앞치마 끈을 풀며 온 가족을 질식하게 만든 저주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신용카드 한 장이면 충분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수익금의 10%는 소아암 환우와 노인 복지협회에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흥미진진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쩐내가 콧속을 파고들 때쯤 이미 내 눈은 매워서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다. 프라이팬 위에서 동태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다. 고온에 그을린 단백질 냄새와 식용유의 비릿한 향이 뒤섞여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내 목을 꽉 조르는 것만 같았다. 손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냈다. 끈적하고 차가운 밀가루 반죽이 땀과 섞여 손목을 타고 소매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주방 환풍기가 고장난 지 벌써 석 달째였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건 7월이었다. 서울의 장마가 막 끝났을 무렵 이 좁은 주방에서 꼬리곰탕을 끓이다가 더위 먹어 쓰러질 뻔했던 날이었다. 나는 민혁에게 환풍기 수리 기사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알았다고. 두 번째는 8월, 시어머니께 콩국수를 말아드리던 날이었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그는 요즘 너무 바쁘다며 다음 주에 하자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9월, 추석 전날이다. 환풍기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굉음만 요란하게 낼 뿐 연기는 전혀 빨아들이지 못했다. 뿌연 기름 연기가 좁은 주방을 맴돌며 갇힌 짐승처럼 내 얼굴과 눈, 그리고 폐를 들이받았다. 연기에 훈제된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 안쪽에 사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까끌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프라이팬 위에는 아직 뒤집어야 할 동태전이 23개나 남아있었다. 옆에 놓인 양푼에는 동그랑땡 반죽이 가득했고 적어도 50장은 더 붙여야 끝날 양이었다. 찜기에서는 송편 반죽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10분 뒤면 꺼내서 빚어야 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오늘 새벽 시장에서 짊어지고 온 생태가 물에 불려진 채 퀭한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호소하는 것처럼.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익숙한 그 소리. 하이톤의 바이브레이션까지 섞인 온 세상이 다 들으라는 듯한 그 웃음소리. 시어머니가 무언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 때 내는 특유의 소리였다. 아유, 우리 민혁이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원. 나는 뒤집개를 팬 밑으로 밀어넣어 조심스럽게 동태전을 뒤집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 가운데는 볼록하고 가장자리는 바삭한 갈색띠가 둘러진 시어머니가 말하던 교양 있는 집안의 전 색깔이었다. 회사가 곧 상장한다는데 글쎄 기업 가치가 100억이 넘는다는구나. 내 손이 멈칫했다. 뒤집개가 팬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하마터면 전이 바닥으로 튕겨나갈 뻔했다. 나는 손목에 힘을 주어 다시 중심을 잡고 다음 전을 뒤집었다. 100억. 시어머니 입에서 그 숫자는 마치 오늘 날씨 참 좋네 하는 말처럼 가볍게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방 문 너머로 거실을 훔쳐보았다. 시어머니는 지난달에 월급을 털어 사들인 짙은 자줏빛 개량 한복 상의를 입고 소파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내가 아침에 착즙한 사과 주스가 들려 있었다. 왼쪽에는 큰어머니, 오른쪽에는 시누이, 그 옆으로 당숙내외와 이름도 잘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8명. 8쌍의 수저, 8개의 밥그릇, 8세트의 반찬 접시. 나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지금까지 10시간째 이 주방에 서 있었다. 민혁이 걔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잖아. 내가 큰 인물 될 줄 알았다니까?
민혁은 베란다 쪽 1인용 안락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아버지가 쓰던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든 그가 겸손을 가장한 미소를 지었다. 에이, 어머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았다. 입가에 걸린 적당한 미소. 나는 겸손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기름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단한 벤처 기업이라는 건 강남의 월세로 얻은 20평짜리 공유 오피스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대학 동기 둘이랑 만든 유령 회사였다. 직원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제대로 된 사무용 가구조차 없었다. 사무실에 있는 거라곤 당근마켓에서 주워온 낡은 라꾸라꾸 침대 하나뿐이었다. 그는 가끔 야근한다며 거기서 자고 오곤 했다. 그는 2년째 실직 상태였다. 2년 전 다니던 증권사를 그만둘 때 그는 나에게 창업을 하겠다고 했다. 인맥도 있고 아이템도 확실하니 기회만 있으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친정에서 물려주신 상가 건물을 팔아 8억 원을 마련해 이 아파트 전세금을 댔고 남은 돈은 전부 그에게 쥐어주며 꿈을 펼쳐보라고 했다. 석 달 만에 돈은 바닥났다. 시장이 안 좋다. 투자자가 말을 바꿨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핑계는 다양했다. 나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또 그에게 주었다. 반년 뒤 그 돈도 사라졌다. 이번엔 진짜 희망이 보인다. 조금만 더 참아라. 너 호강시켜주겠다. 나는 야근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으로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출 이자의 보험료, 그리고 남편의 카드값까지 맞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버텼다.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세금 8억, 대출금 5천, 나의 3년이라는 시간, 수많은 불면의 밤들. 억울해서라도 놓을 수가 없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이 결혼이 실패였다는 걸, 지난 3년의 헌신이 모조리 헛수고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나 자신을 속여왔다. 아직 방향을 못 잡았을 뿐이야. 남자는 철드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금 기름 쩐내 가득한 주방에 서서 거실에 저 역겨운 자랑질을 듣고 있자니 내가 참 우스운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아가야.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거실을 넘어왔다. 말꼬리를 길게 빼는 특유의 말투가 둔탁한 톱날처럼 내 신경을 긁었다. 아직 멀었니? 손님들 시장하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다 됐어요, 어머니. 동그랑땡 한 판만 더 붙이면 돼요? 빨리 좀 해라.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전을 뒤집었다. 뒤집개와 팬이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주방을 울렸다. 그것은 내 소심한 반항이었다. 주방 문이 열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즐겨 뿌리는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거미줄처럼 내 등 뒤를 감쌌다. 지수야. 나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연습한 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주방 입구에 서서 손에 든 플라스틱 도마를 흔들었다. 나를 훑어보는 그 눈빛, 너무나 익숙했다. 콧날 아래로 내리깔고 입꼬리는 살짝 비틀고 눈썹은 치켜올린 트집 잡을 준비가 완료된 표정. 이 도마, 씻은 거니? 네, 씻었어요. 뜨거운 물에 세제 풀어서 2번이나 닦았는데요. 2번. 시어머니는 도마를 뒤집어 구석에 있는 작은 점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럼 이건 뭐니?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바늘구멍만 한 검은 점이었다. 나무 무늬일 수도 있고 칼자국에 낀 미세한 얼룩일 수도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보았지만 벗겨지지 않았다.
이건 도마 원래 무늬 같은데요. 원래.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지수야, 내가 바쁜 건 알겠다만 주방 위생은 그 집안의 얼굴이야. 손님들이 이거 보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씻을게요. 됐다. 시어머니가 도마를 싱크대 상판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내 어깨가 움찔했다.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너 시집 오고 나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구나. 그녀는 수도꼭지를 들고 도마를 씻기 시작했다. 튀어오른 물방울이 내 앞치마를 적셨다. 차가운 물방울이 모욕감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도마를 박박 문지르던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그렇고 오늘 한우 어디서 샀니? 일산마트요. 등급은 1+ 등급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변했다. 트집에서 신문으로. 목소리가 반 옥타브 올라갔다. 내가 2+, 그것도 넘버 9으로 사라고 하지 않았니?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1+도 충분히 좋은 고기예요. 2+ 넘버 9은 백화점이나 가야 있는데 가격이 2배는 더 비싸서.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그깟 돈 때문에 싸구려 고기나 먹으라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지수야. 시어머니가 물을 끄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모공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민혁이 장가갈 때 선 몇 번 봤는지 아니? 나는 입을 다물었다. 17번이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펴서 내 눈앞에 흔들었다. 17번 장관님 딸, 대학병원장 딸, 대형 로펌 대표 딸 걔네들이 줄을 섰었어. 그런데 민혁이가 왜 널 골랐는지 아니? 목구멍이 무언가로 꽉 막힌 듯 했다. 내가 착해 빠져서 그렇다더라. 시어머니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착하다라 흥, 내가 그때 그랬지? 여자는 착한 것보다 급이 맞아야 한다고. 너희 친정 뭐 하던 집이니? 평생 골목 식당이나 하다가 달랑 상가 하나 물려준 게 다 아니냐? 이런 걸 보고 개천에서 용 쓴다고 하는 거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민혁이가 더 좋은 짝 만났으면 지금 이 모양은 아니었을 거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애가 되는 일이 없어. 사업도 꼬이고 운도 막히고. 너 그거 아니?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구나. 내 사주가 너무 세서 남편 앞길을 막는다고.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참자. 참아야 한다. 노인네가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아들이 2년째 백수인 것도 모르고 이 집 생활비부터 저 자줏빛 한복까지 다 내가 번 돈으로 충당하는 것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말자. 전 타겠다. 시어머니가 턱짓으로 가스레인지를 가리켰다. 얼른 안 뒤집고 뭐해? 눈을 뜨고 프라이팬으로 다가갔다. 동태전 2개가 이미 새까맣게 타 있었다. 나는 뒤집개로 탄 전을 건져내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경멸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다. 쯧쯧. 됐다. 나중에 내가 다시 붙일 테니 너는 갈비찜이나 내가 거라. 손님들 기다리신다. 네, 어머니. 손을 씻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렸다. 묵직한 갈비찜 냄비의 열기가 앞치마를 뚫고 전해졌다. 주방 문지방을 넘으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허공에 대고 하지만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흘리는 독백.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내 아들 인생 다 망쳐놨지. 발걸음이 멈췄다. 냄비 속 국물이 출렁이며 손등에 튀었다. 뜨거웠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조 하나 똑바로 못하고 밖으로 나돌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벌어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김병원장 딸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민혁이가 강남 빌딩 주인 됐을 텐데. 다 적에 들어와서 재수가 옴붙은 거야? 어머니. 입이 열렸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였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시어머니가 돌아보았다. 아직 안 나갔니? 나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다. 갈비찜 냄비를 다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손을 뒤로 돌려 앞치마 끈을 풀었다. 아침에 너무 꽉 묶어놔서 매듭이 단단해져 있었다. 끈이 풀리지 않자 나는 그냥 앞치마를 목 위로 잡아 뜯어버렸다. 머리카락 몇 올이 뽑혀나갔지만 상관없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대답 대신 구겨진 앞치마를 손에 쥐고 주방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8명의 친척들이 과일을 먹고 있었다. 샤인머스켓, 사과, 배, 단감. 아침에 내가 자로 잰 듯 일정한 크기로 깎아 예쁜 유리 접시에 담아낸 과일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수야, 너 지금 어디가?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다. 8쌍의 눈동자가 동시에 나에게 꽂혔다. 시아버지는 포도를 입에 넣으려다 멈췄고 사과를 씹던 큰어머니의 턱이 정지했다. 스마트폰을 하던 시누이도 고개를 들었다. 당숙내외와 친척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민혁.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2년 동안 출근하는 척 연기하며 내 등골을 빼먹은 남자. 그가 소파에서 엉거주춤 일어났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왜 그래?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를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마치 결투 신청을 하는 기사처럼. 시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설명 못해.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럼 이 집 전세 보증금 저한테 반환해 주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아버지의 씹던 입, 큰어머니의 숨소리, 시누이의 손가락, 창밖의 매미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지했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쿵, 쿵, 쿵 하고 울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아하게 포장되어 있던 화장이 갈라지는 듯 했다. 당황, 충격, 의심, 분노를 거쳐 마침내 공포가 그 얼굴에 들어찼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자신만만하던 하이톤은 사라지고 모래알 씹는 듯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인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한 달 전에 찍어둔 전세계약서 사진을 띄웠다. 임차인 김지수. 보증금 8억 원. 계약일자 2021년 3월 15일.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집 전세금 8억. 제가 결혼 전에 친정상가 팔아서 해온 돈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상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물에 담근 듯 명징해졌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어요. 공동명의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획 돌려 민혁을 노려보았다. 민혁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파 옆에 선 채로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아, 말을 좀 해봐.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에 민혁이 움찔했다. 그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내 팔목을 낚아챘다. 여보,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 제발 사람들 보는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생각보다 힘이 없었다. 2년 동안 소파에 누워만 지내서 근육이 다 빠진 걸까? 툭 치자마자 그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탁자 위의 과일 접시가 덜그럭거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불 켜진 방에 갇힌 바퀴벌레처럼 당황한 그 꼴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조작했다. 이번에는 은행 앱이었다.
민혁 씨가 지난달에 극은 카드값 3개, 그것도 제가 선결제했어요. 화면을 돌려 거실에 있는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9월 5일 신한카드 215만 원. 9월 5일 국민카드 378만 원. 9월 5일 삼성카드 192만 원. 합쳐서 785만 원이네요. 이건 저번 달 거고요. 그 전달 내역도 보여드릴까요? 거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어머니가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며 귓속말을 했고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 말 한마디 없던 시아버지. 무뚝뚝하게 과일만 드시던 그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민혁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게 사실이냐?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맸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시선이 머물렀다. 애원과 원망이 뒤섞인 비굴한 눈빛. 여보 제발 한 번만.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남자. 2년 전 퇴사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라던 남자. 1년 전 카드값 좀 메꿔주면 금방 갚겠다던 남자. 반년 전 야근한다면서 역행 방송에 별풍선 300만 원어치를 쏘던 남자. 나는 그때 모른 척했었다. 실수겠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그렇겠지. 내가 참으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지금 이 난장판 속에서 하얗게 질린 저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인내심은, 내 사랑은 낭비였다.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민혁 씨 인생 망친 거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번득거렸다. 뭔가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다. 일 안 하고 놀아도 밥 먹여주고 사고 쳐도 돈 갚아주면서 남편을 등골 브레이커로 키웠으니까요. 등골 브레이커. 그 단어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휘청거리던 그녀를 큰어머니가 간신히 부축했다.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상장이요. 나는 웃었다. 차가운, 나조차 낯선 웃음이었다. 어머니, 민혁 씨 백수된 지 2년 넘었어요. 100억짜리 벤처. 강남에 오피스텔 단기 임대해서 라꾸라꾸 침대 펴놓고 자는 게 그 벤처예요. 어머니가 믿고 계신 그 상장 대박, 다 사기극이라고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헛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거짓말이야, 우리 민혁이가 그럴 리가. 이체 내역 다 있어요. 매달 생활비랍시고 뜯어간 돈,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 접대비라고 타간 돈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떼어봐도 돼요. 아니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법원으로 갈까요? 판사님 앞에서 이 8억 전세금 누구 돈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시누이였다. 그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언니, 지금 장난해.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박민정, 26세.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는커녕 매일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브런치나 먹으러 다니는 백수. 지금 입고 있는 저 막스마라 코트도 지난달에 시어머니 가족 카드로 긁은 거였다. 물론 그 카드 대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장난 아니야. 하지만 언니랑 오빠 부부잖아. 부부면 돈도 다 같이 쓰는 거지. 치사하게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 아니야. 이 8억, 4명의 통장에서 나간 내 돈이야. 법적으로 너희 오빠랑은 1원 한 푼 상관없는 돈이라고. 시누이의 얼굴이 멍해졌다. 그녀의 세계관에서 며느리의 돈은 곧 시댁의 돈이었을 테니까. 그치만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전세금 빼가면 우리 오빠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나는 식탁으로 걸어갔다. 10시간 동안 내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잡채, 노릇한 동태전, 냄새가 끝내주는 갈비찜,
색색의 송편내 피와 땀, 그리고 내 바보 같았던 3년이 거기 담겨 있었다. 원래는 완벽한 추석상을 차리고 싶었다. 칭찬받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부질없었다. 나는 식탁 모서리에 놓인 갈비찜 그릇을 잡았다. 스테인리스 접시가 차갑게 손에 감겼다. 민혁이 뭔가 눈치챈 듯 비명을 질렀다. 여보, 안 돼. 나는 접시를 들어 올렸다. 짙은 갈색 국물이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민혁이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나는 손목을 비틀어 갈비찜을 식탁 한가운데로 내리꽂았다. 와장창.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굉음이 거실을 뒤흔들었다. 갈비와 감자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뜨거운 국물이 하얀 식탁보를 적시고 바닥으로 그리고 넋을 놓고 있던 시아버지의 양복 바지 위로 튀었다.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동태전 접시를 잡았다. 저 미친년. 잡아.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나는 접시를 뒤집었다. 동태전이 날아갔다. 잡채가 흩뿌려졌다. 송편이 지식여졌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쨍그랑 쾅 하는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내가 삼켜왔던 울분의 소리였다. 큰어머니는 소파 뒤로 숨었고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현관 쪽으로 도망쳤다. 민혁은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발미대는 뒹구는 갈비뼈와 깨진 접시 조각들. 그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식탁 위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골국 냄비를 들어 올렸다. 뜨거운 김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냄비의 열기가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져 찌릿할 정도로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3년 됐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3년 전 우리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상가 건물을 팔아서 너희 집 전세금을 해줬어. 그 덕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일산의 이 넓은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었지? 2년 전 당신이 회사 그만뒀을 때도 난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모든 생활비를 감당했지? 이 집구석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나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 민혁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땠지?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 돈으로 인터넷 방송 역캠한테 별풍선을 쏘고 어머니는 내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아가씨는 내 돈으로 피부과 시술을 받았어. 그러고는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내 아들 인생을 망쳤네. 사주가 새서 남편을 잡아먹네. 내조가 엉망이네 하며 모욕을 줬지. 나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들린 사골국을 내려다보았다. 뽀얀 국물이 조명 아래서 따뜻한 윤기를 띠고 있었다. 새벽 4시부터 끓이기 시작한 국물이었다. 꼬박 8시간. 이거 아세요? 이 국물 제가 8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나는 냄비를 식탁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던지지도 깨부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몸을 돌려 현관 장식장 위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다. 롱샴 토트백. 비싼 것도 아니었다. 2년 전 면세점 세일 때 30만 원 주고 산 내가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구두를 신었다. 시어머니는 언제 주저앉았는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다. 나를 쳐다보는 그 눈에는 분노와 충격,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짙게 깔린 감정은 공포였다. 그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피해자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너 어디 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손뭉치를 쑤셔 박은 듯 꽉 잠겨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현관으로 밀려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바깥 공기 냄새가 났다. 깨끗하고 차갑고 기름 쩐내 따위는 전혀 없는 상쾌한 공기였다. 3년 전에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러 가요.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봉인이 해제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복도는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17층에 있었다. 나는 21층이니 잠시 기다려야 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민혁의 하얗게 질린 표정, 친척들의 경악,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방으로 튄 국물, 스테인리스 접시가 바닥을 때리던 그 굉음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 내가 한 게 맞나? 그 많은 명절 음식을 바닥에 엎어버린 여자가 정말 나란 말인가? 눈을 뜨고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는 아직 사골 국물 기름이 조금 묻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까 접시를 세게 쥐느라 눌린 자국 같았다. 손을 뒤집어 그 붉은 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프지 않았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방금 그 10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했고 표시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어 갔다. 21, 20, 19, 18.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내 계좌 잔액은 123만 7,450원이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다.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월급은 세후 650만 원, 꽤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매달 민혁의 카드값을 메꾸고 대출 원리금을 갚고 시댁 생활비를 대고 자잘한 사고 뒷수습을 하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연락처를 뒤적여 번호 하나를 찾았다.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던 은주였다. 지금은 서초동 법무법인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작년 동창회에서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그녀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수야, 너 혹시 이혼하고 싶으면 꼭 우리 로펌 찾아와라. 그때 나는 웃으며 말했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 사이 좋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수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은주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너희 대표 변호사님 지금 사건 수임 가능해? 통화는 30분 동안 이어졌다. 은주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내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너 어떻게 그 3년 동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제 와서 말해 뭐 하겠어. 나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지? 내가 당장 김 변호사님께 연락할게. 우리 로펌에서 이혼 소송 승률 제일 높은 분이야. 그리고 그분 밥버러지 같은 남자들 참교육하는 데는 도 같은 분이거든. 기다려봐. 지금 바로 문자 넣을게. 전화를 끊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섰다. 9월의 서울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얇은 니트 카디건 하나만 걸친 탓에 찬바람이 옷깃으로 파고들어 몸이 저절로 떨렸다. 하지만 겉옷을 가지러 다시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 집에는 내 코트도 화장품도 옷가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다. 대로변으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기사님께 말했다. 강남 어디요? 압구정동이요. 나는 엄마가 물려주셨던 그 상가 건물의 주소를 댔다.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었다. 3년 전 그 건물을 팔아 8억이라는 전세금을 마련했으니까. 하지만 그 골목은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내가 자란 곳. 엄마가 30년 넘게 백반집을 하셨던 곳.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곳. 택시가 어둠을 뚫고 달렸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시트에 몸을 기대고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 보니 문득 아주 오래전 어느 밤이 떠올랐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마지막 밤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의 곁에서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쉭, 쉭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엄마는 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셨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엄마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더니 마지막 힘을 짜내 입술을 달싹이셨다. 나는 귀를 가져다 댔다. 엄마가 남긴 말은 아주 짧았다. 지수야, 손해보고 살지 마라. 그게 엄마의 유언이었다. 택시가 압구정동 골목 어귀에 멈췄다. 요금을 내고 내려서 거리에 섰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간판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지순의 가정식 백반이었던 자리에 지금은 블루보틀이라는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입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다들 힙한 옷차림에 최신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그 카페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나에게 남겨준 상가는 이제 남의 카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상가를 팔아 마련한 8억으로 얻은 것은 3년의 무시, 욕설, 착취, 그리고 역행에게 별풍선이나 쏘는 무능한 남편뿐이었다. 나는 가로수 밑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눈물이 났다. 이 낯설고도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깊은 밤, 나는 비로소 소리내어 울 수 있었다.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다. 뜨끈한 바닥에 붉은색 인조 가죽 매트를 깔고 누웠다. 공기 중에는 쑥냄새와 훈제 달걀 냄새가 섞여 떠다녔다. 구석자리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코 골른 소리를 들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휴대폰은 밤새 진동했다. 민혁의 전화, 시어머니의 전화, 시누이의 전화, 심지어 시아버지의 전화까지. 나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다.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렸다. 새벽 4시쯤 은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수야, 김 변호사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비워두셨대. 일단 무료로 상담부터 진행하자고 하셔.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XX빌딩 15층이야. 올 수 있지? 나는 답장을 보냈다. 갈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잠들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자동 재생되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민혁의 사색이 된 얼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갈비찜, 그리고 거실에 있던 친척들의 경악한 표정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혁은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내 욕을 하고 다닐까? 친척들은 오늘 일을 술안주 삼아 씹어대고 있을까?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로펌은 전면이 통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 있었다.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리셉션 직원이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지수 님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은 넓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라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김 변호사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한 대와 서류 뭉치를 앞에 둔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넘긴 머리와 금태 안경이 차갑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김지수 씨, 앉으시죠. 그가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은주 사무장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본인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군요. 결혼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결혼식부터 상가를 팔아 전세금을 마련한 일, 민혁의 실직, 매달 카드값을 대신 갚아준 일, 시어머니의 무시와 폭언, 그리고 어젯밤 그 기름 냄새 진동하던 주방에서 있었던 일까지.
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했다. 중간에 말을 끊지도 않았고 놀라거나 동정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것처럼 시종일관 냉철한 태도였다. 이야기가 끝났다. 김 변호사는 타자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김지수 씨,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첫째, 그 8억 원 전세 보증금, 이체 내역과 계약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 있습니다. 둘째, 남편분이 카드를 쓴 내역, 인터넷 방송에 돈을 쓴 내역, 캡처해 두신 거 있습니까? 네, 전부 다요. 셋째, 결혼 생활 3년 동안 재산 분할에 관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김지수 씨, 법적으로 상황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 8억 원은 김지수 씨의 특유재산입니다. 민법상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혼 결과와 상관없이 그 8억은 온전히 김지수 씨의 것입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남편분이 혼인 기간 중 김지수 씨의 특유재산을 탕진하고 인터넷 방송 등에 유용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말을 끊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김 변호사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딱 2가지만 원해요. 내가 말했다. 첫째, 내 돈 8억 원 돌려받는 것. 둘째, 그 인간이랑 깨끗하게 서류 정리하는 것. 그 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바로 절차를 밟죠? 우선 법원에 김차권 등기 명령부터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3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 번째,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민혁의 집주인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두 번째, 은행 앱에 접속해 민혁의 명의로 발급해준 가족카드를 전부 정지시켰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총 3장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돈으로 숨 쉴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병원 원장님께 카톡을 보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휴가를 써야 할 것 같다고, 급한 일은 부실장에게 넘기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3가지 일을 마치고 로펌 빌딩을 나서니 깊은 숨이 터져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다. 문득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낀 게 3년 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시댁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나는 늘 추웠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와 절망 때문이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착취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한기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착취당하고, 나 자신의 미련함과 우유부단함에 착취당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한기가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87통. 카카오톡 메시지 143개. 전부 민혁과 시댁 식구들이 보낸 것이었다. 나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3일 뒤 은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야, 너희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병원 로비에 와서 난동 부리고 있어. 나는 병원 휴게실에서 편의점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던 중이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난동이라니. 너보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라느니, 재산 들고 튀었다느니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보안팀이 맡고 있긴 한데
병원 입구에서 드러눕기 일보 직전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휴게실 창문 너머로 병원 입구가 내려다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정문 앞에는 내가 2년 동안 할부금을 대신 내준 검은색 아우디 A6가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 두 여자가 보였다. 자주색계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와 막스마라 코트를 입은 시누이였다. 그들은 보안요원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고 그 고성이 유리창을 뚫고 들려오는 듯 했다. 시누이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 꼴을 내려다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은주야, 내가 말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좀 보내달라고 해. 접근금지. 응,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보안팀장님 바꿔줘. 그 사람들한테 전해달라고 해. 지금 당장 안 돌아가면 박민혁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역캠한테 쏜 별풍선 내역 전부 공개하겠다고. 금액, 날짜, 심지어 그 BJ 실명이랑 사는 곳까지 다 확보해 놨다고. 10분 안에 안 꺼지면 이 자료 그대로 칠산아짐의 카페랑 지역 맘카페에 싹 다 뿌리겠다고 전해. 수화기 너머로 은주가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김지수, 너 독해졌다. 알아. 근데 난 지금 내가 훨씬 좋다. 나도 웃었다. 정확히 10분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차에 올라타 병원을 빠져나갔다. 아우디의 배기음이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보안팀장이 문자를 보내왔다. 실장님, 두 분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두고 보자고 하시던데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오면 그땐 바로 경찰 불러주세요.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민혁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기요, 내가 되물었다. 무슨 사기요? 예전에 그 벤처 회사 흉내낼 때 말입니다. 허위 재무제표로 소규모 투자조합에서 2억 원을 투자받은 게 있더군요. 그 투자조합이 최근에 청산 절차 밟으면서 장부를 뒤지다가 고소했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은근한 즐거움이 묻어났다. 검사 말로는 김지수 씨가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거라고 하더군요. 망설임은 없었다. 협조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박민혁 씨가 재산 분할 포기하고 협의 이혼에 동의하겠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하겠다. 대신 김지수 씨가 검찰 조사 협조를 철회해 달라는 겁니다. 합의 안 해요? 내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김지수 씨, 조건을 잘 생각해 보시. 변호사님, 합의 없어요. 나는 창밖의 하늘을 응시했다. 그 사람은 투자회사만 속인 게 아니에요. 나를 속였어요. 무려 3년 동안 내 인생을 기만했어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둘 순 없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의뢰인의 뜻대로 합의 거절하고 소송과 형사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 휴게실 창가에 섰다. 10월의 서울은 완연한 가을이었다. 가로수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거리에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나도 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단지 그 목적지가 더 이상 박민혁의 아내가 아닐 뿐이다. 이혼 판결이 난 건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었다. 서울가정법원 법정은 고요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이상의 증거를 종합할 때 원고 김지수와 피고 박민혁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기망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원고의 특유재산을 탕진한 점 등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후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3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석에 앉은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저 듬직한 뒷모습에 반했었다. 맞선 장소 입구에서 말끔한 슈트를 입고 역광을 받으며 서 있던 그가 내 백마탄 왕자라고 믿었었다. 내 남은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그저 가면을 쓴 사기꾼일 뿐이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탕, 탕, 탕. 그 건조한 타격음이 마치 내 지난 3년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3개월 후. 설날 연휴였다. 나는 청담동에 새로 얻은 오피스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40평짜리 월세 오피스텔이었다. 월세가 만만치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은행에 예치해둔 이자와 내 월급을 합치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집안은 고요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겨울 밤하늘 아래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저 적막함을 채우기 위한 백색 소음일 뿐이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 벤처기업 대표 박모 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다.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보았다. 뉴스 화면 속에서 박민혁이 수의를 입고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구치소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 같았다. 리모컨을 집어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는 사라졌다. 나는 철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칠레산 카르미네르. 은주가 독립한 여자의 맛이라며 추천해준 와인이었다. 흑후추 향과 쌉싸름한 맛이 감돌았다. 독립한 여자의 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와인 맛이 꽤 좋다는 거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주였다. 지수야, 뉴스 봤어. 내 전남편, 들어갔다. 나는 미소 짓는 이모티콘 하나를 답장으로 보냈다. 참, 은주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들었어. 너희 전시댁, 내 보증금 돌려주느라 집 경매 넘어가고 빚잔치했대. 경기도 어디 반지하로 이사 갔다던데? 응, 내가 답했다. 부천인가 안양인가 반지하 빌라로 갔다고 들었어. 자세히는 안 물어봤고. 쌤통이다. 은주가 눈을 뒤집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런 사람들은 쓴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불야성을 이룬 서울.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집은 행복할 것이고 어떤 집은 불행할 것이며 어떤 집은 내가 겪었던 것처럼 거짓과 기만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너 변했다던 은주의 말이 떠올랐다. 맞다. 나는 변했다. 3년 전에 나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참고 살았다. 3년 전에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친척 8명의 밥상을 차렸다. 3년 전에 나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모욕 앞에서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다.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다. 이 세상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대신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는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지수야, 손해보고 살지 마라.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같은 시각, 경기도 어딘가. 반지하 빌라의 좁은 주방.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어두운 공간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웅웅거리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냄새는 빠지지 않고 눅눅한 공기 중에 맴돌았다. 머리가 하얗게 센 여자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프라이팬 위에서 동그랑땡을 뒤집고 있었다. 기름에 찌든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져 얼룩덜룩했고 눈가의 주름은 몇 달 사이에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다. 동작은 굼떴고 전을 뒤집는 손길은 위태로웠다. 거실에 켜둔 TV에서는 아들이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전 뒤집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혀가 그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에 떨리는 낙엽 같은 목소리였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다 그년이 독해서.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딸 민정은 3개월 전에 내 인생 내가 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남편은 지난 겨울 화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고 병원비는 매달 감당하기 힘든 고지서로 날아왔다. 아들이 곧 상장해서 대박을 터뜨릴 거라며 떠들던 시절, 일산의 고급 아파트 소파에 앉아 친척들의 부러움을 사던 날들, 며느리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들고 2+1 한우를 구워 먹던 날들, 모두 사라졌다.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동그랑땡을 뒤집기 시작했다. 매캐한 기름 연기가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더 쏟아졌다. 하지만 그게 연기 때문인지 회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스 불꽃이 일렁이며 그녀의 늙고 초라한 얼굴을 비췄다. 후회와 억울함, 그리고 갈 곳 없는 원망이 뒤섞인 얼굴.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불평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와인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렸다. 눈을 감고 물을 맞았다. 욕실 안에 수증기가 피어올라 부드러운 안개처럼 나를 감쌌다. 문득 3년 전 추석 전날이 떠올랐다. 시댁 주방에 서서 기름 냄새에 쩔어 눈도 못 뜨고 있던 나, 옷땀에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어 찝찝했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그날. 그때의 나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아니었다. 그건 그저 잘못 꿰어진 첫 한 추였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진짜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욕실을 나왔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거울 속에 34살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피로가 없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좋아 보였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숙, 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생했어. 거울 속의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는 침실로 걸어가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알람은 아침 7시에 맞춰두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 8억 원은 내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다. 등골을 빼먹던 남자는 감옥에 있다. 나를 모욕하던 시어머니는 반지하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자유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이 몰려왔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불빛은 따뜻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